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스킬마스터 제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리딩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수업은요. 그 지문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그 많은 지문들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IELTS 리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만 조금 더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간략한 소개, 요거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순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복습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될 목차 한번 보실게요. 자, 어떤 거를 할 거냐 하면 IELTS 리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제너럴 인포메이션, 그래서 꼭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할 건데, 우리 IELTS 리딩에 되게 유형이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들이 크게 뭐 7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저 세부화 시키면 더 많아요. 이제 그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매번 본 강의에서 지문을 보면서 거기서 설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모아가지고 그 문제들 유형을 모아가지고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패세지 스트래티지라는 건 뭐냐 하면 지문이야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타임 매니징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제외를 하고 가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지문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지문 전략, 뭐 그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자, 레슨 플로우, 수업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복습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ELTS 리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아카데믹 모듈로 나눠지고 제너럴 모듈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제 아카데믹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학생들이 이제 가겠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보겠고요. 외국에 이제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도 있는데, 자, 이제 이 프로페셔널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되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 뭐 간호사분들 같은 분들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뭐 이렇게 가실 때도 IELTS 시험을 보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 그래서 특정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IELTS 시험이 그렇게 학문적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의 어떤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다른 여타의 시험보다는 좀 효과적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분야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IELTS 시험을 되게 선호하죠, 점점.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IELTS 리딩을 접하게 되는데, 이 아카데믹 리딩이라는 지문들이요, 보면 총 3개가 우리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지문이 되는데,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글을 전체를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텍스트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텍스트 전체에서 일부, 좀 우리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만 몇 개를 빼내서 걔네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뭔가 논리적으로 중간에 말이 뚝뚝 끊기는 듯한 그런 글도 있고요. 아니면 시작과 끝이 없는 이상하게 중간에 덩어리가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그러한 느낌의 글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글들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3개의 패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문당 1000단어에서 한 1500단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한 3000, 3500단어 뭐 이런 정도로 글자 수가 길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길이가 굉장히 긴데, 우리가 그거를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짧은 시간 안에 그 긴 지문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독해를 다 하지 않고도 어떻게 지문을 파악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훈련을 시켜드리고자 하는 게 IELTS 리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해 쭉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독해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독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세지는 3개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종류들이 보면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기사나 컬럼이나 또 에디토리얼스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의견들을 내놓는 그런 글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배경은 되게 많아요. 뭐 미디어들을 포함해서 뉴스페이퍼, 매거진스, 저널 같은 데도 나오고요. 북스 해가지고 뭐 이제 일반적인 어떤 레퍼런스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적인 서적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아메리칸 필름 히스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미디어를 전공한 학생들의 어떤 전공 책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분야가 제너럴한 토픽스들이 정말 제너럴하다는 거는 광범위하게 뭐 쉽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광범위한 일반적인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보시다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문 분야에 대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원 디테일드한 로지컬 아규먼트가 나오는 그런 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들 중에 하나 정도는 패시지 1은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 2나 3에 보면은 개인의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거를 arguing 하는 형태의 지문, 자기 의견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지문들이 어떻겠어요? 읽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의도가 막 다분히 들어가 있는 글이다 보니까 글들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형용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2나 3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000자, 뭐 3,500자에 가까운 이 지문들을 얼마 만에 1시간 만에 우리가 다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문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40문제나 되는 문제들까지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시험입니다. 자, 왜냐하면 문제 하나당 1분씩이라고 쳐도 문제 푸는 데만 해도 40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지문이 3,000자리에 그걸 독해를 답안지 옮겨 적는 시간 5분에서 7분 빼고 나면 12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 안에 이거를 다 독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느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냐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핸들링, 시간 매니징을 하면서 지문에서 내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스캔하고 스킴해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빨리 볼 수 있는 거와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될 지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요소들이 바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들. 자, 그래서 오늘 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하고 같이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목표 점수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시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관리를 하면서 자, 보시면요. 그 스코어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제너럴하고 아카데믹으로 구분을 해서 이건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대략적으로 표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7점에서 요 정도 안에서의 목표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 점수들은 이제 뭐 5.5 정도가 맥시멈이 미니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5.5 이상은 받아야지 뭐 파운데이션 과정을 가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7점대예요. 7점대. 그래서 리딩이나 리스닝 정도가 최소 7은 나와요. 그래도 수업을 가서 할 때 수업 시간에 좀 집중도 좀 잘 되고 듣기도 잘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읽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그래도 좀 읽는데 좀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 학생들한테 한 7점 정도로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점을 받기 위해서는 개수가 몇 개로 나와 있네요. 30개에서 32, 그 다음에 34개에서 35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제너럴은 필요 없다고 하고 아카데미만 본다 그러면 30개, 32개인데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뭐 13개, 13개, 14개 그렇다면 간단해요. 지문 하나당 몇 개씩만 맞으면 돼요? 10개씩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풀다 보면 이게 지문이 패세지 3 정도로 가게 되면 문제도 어렵고 지문도 난이도가 있어지다 보니 그러면 개수가 10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앞쪽에 좀 그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되는 패세지 1에서 좀 점수를 더 높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한 11개, 12개를 맞고 그 다음에 패시지 2에서 조금 더 어려우니까 거기서 한두 개 더 틀리는 걸로 해서 한 11개 정도 맞고 앞에 12개, 11개 그러면 한 23개 되고 그 다음에 패시지 3가 14문제인데 자, 그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반타작만 하겠다. 그러면 7개만 맞겠다. 그러면 30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7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앞에 쉬운 지문과 어려운 지문들에 대한 시간 분배를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효과적인 뭐 이런 지문 전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문제 설명을 좀 제가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문제 유형들이요. 제가 아까 이제 뭐 한 7가지라고 했는데 크게 이렇게 7가지로 나누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2칸으로 나눴는데요. 2칸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기는요, 객관식 문제들, 객관식.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죠? 주관식. 자,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가 뭐니까? 답을 내가 지문에서 골라서 답을 적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주어진 보기에서 골라야 돼요. 자, 멀티플 초이스 뭐죠? 사지선다형 뭐 이런 거니까 A, B, C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보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할 수 있으니 객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칭 뭡니까? 그래서
번호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A, B, C 중에서 또 고르면 되거든요. 자, 매칭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로케이션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문이 쭉 있는데 그 지문에서 A 패러그래프, B 패러그래프, C 패러그래프, 패러그래프의 위치를 찾아서 적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로케이션, 매칭 유형이 있고요. 인포메이션 유형은 뭐냐면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밑에 박스로 보기가 주어져서 A, B, C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A, B, C 중에 하나 고르는. 그래서 얘도 매칭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얘도 고르는 거니까 객관식이고. 그다음에 센텐스 엔딩 매칭 문제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그 뒷부분을 잘라서 걔네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보기를 고르는. 그래서 A부터 J까지 있어서 거기서 뭐 B를 답으로 적는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도 고르는 형태의 객관식 문제예요. 헤딩 매칭도 마찬가지죠. 그 이제 로마자로 수치되어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정도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고르는 거고 true, false, not given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TF-NG 문제 같은 경우도 세 개 중에 고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객관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completion, 얘하고 short answer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주관식이고 여기가 객관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객관식이 어려워요? 주관식이 어려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생각한 거 하면 주관식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이 더 어려워요. IELTS는.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멀티플 초이스고요. 제일 쉬운 게 숏앤서. 자, 요 유형으로 거의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학생들이 이거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개수를 봤을 때 어려워하는 개수들이 이렇게 문제 유형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저하고 같이 컴플리션 숏앤서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문제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팁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한 번씩 살펴보는데 시간 할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멀티플 초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멀티플 초이스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기가요, 5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5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뭐를 고르라고 돼 있죠? 2개를 고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2개를 골라서 25, 26인데 걔네들을 25, 26에다가 답을 적어야 돼요. 자, 지금처럼 보기가 5개에서 지금 2개를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 유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보면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4개에서 하나를 골라라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7개에서 3개를 골라라. 또는 10개에서 뭐 4개나 5개를 골라라. 뭐 이렇게 해서 보기를 더 많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유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2개를 고르는 유형도 나오죠. 자, 멀티플 초이스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 지문에서 순서가 100% 나온다. 이 얘기는 이 25번 밑에 26번이 있고요. 27번이 멀티플 초이스라면 그 뒤에 지문상에서 순서대로 나오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100% 지켜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23번을 풀고 24번을 못 풀고 26번을 지문에서 찾았다면 25번은 23번과 26번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거니 걔는 우선 제껴놓고 다른 쉬운 눈에 띄는 먼저 문제 풀고 걔는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시 찾아보겠죠. 그때 찾아볼 때는 문제의 키워드를 다시 살펴서 패러프레이즈가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아예 문제에서 키워드를 다른 걸로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순서가 100%로 지켜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난이도상으로는 제가 얘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는요, 스킬이 거의 안 먹혀요. 스킬이 거의 안 먹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용 파악.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만 읽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보기를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4개, 5개가 되는데 이 시간을 엄청 잡아먹죠. 그래서 얘는 타임 웨이스팅이 되게 많아요. 타임 웨이스팅이 많기 때문에 타임 웨이스팅이 많으니 사람들이 뭐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개수가 떨어지는 거지 문제가 어렵고 쉽고의 아니에요. 그래서 IELTS는 항상 이 부분이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서 오답이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CQ 문제를 풀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당연히 키워드 찾는 건 중요하지만 시간을 얼로케이트를 잘 해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감소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분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MCQ가 앞쪽에 비치되거나 아니면 맨 뒤에 뭐 40번, 30번대 후반에 나오고 이러면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MCQ는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스킬이 안 먹히기 때문에 내용 좀 파악을 해야 돼서 얘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니 앞쪽에 푸는 게 좋겠어요? 뒤에 푸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뒤에 푸는 게 유리하다. 순서대로 나오니까 쉬울 것 같지만 얘는 시간 많이 잡아보니까 언제 풀라는 거예요? 뒤에 풀라는 거예요. 앞에 쉬운 문제 먼저 풀고 뒤에 푸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MCQ는 뒤에 풉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유형 한번 보실게요. 매칭 문제 어렵다 그랬어요. 예, 매칭. 자, 매칭은 로케이팅 문제. 자, 지금 보기가 주어져 있는 케이스들은 어떤 문제입니까? 인포메이션. 여기서 주어진 정보하고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에 보니까 search for the Mary Rose was launched. 언제 시작했냐. 연도가 데이트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징이 순서가 하나도 없는 순서가 없는데 얘는 그나마 어느 정도 스킬이 먹혀요. 스킬이 먹히는데 이걸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30% 먹힌다고 할까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순서는 없지만 우선 지금처럼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가 보이잖아요. 그럼 지문상에 가가지고 뭐를 얘네들의 위치를 먼저 찾는 거죠. 얘네 위치를 먼저 찾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문제에 나왔던 키워드들을 찾는 거죠. 그 보기가 연도가 나와 있는 그 밑에 가서 보기를 찾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스킬이 좀 먹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얘도 어쨌든 시간은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연도들만 먼저 막 찾아놓은 다음에 이 단어들을 연도 밑에 가가지고 하나씩 매칭시켜야 돼요. 자, 얘도 역시 타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기 나오는 거 말고 로케이팅 문제는 뭐라고요? 이거는요, 맨 땅에 헤딩이에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 내용이 패러그래프 A, B, C, D 중에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순서도 없대요.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 이 매칭도 멀티플 초이스처럼 앞쪽에 풀어야 되겠어요? 뒤에 풀어야겠어요? 뒤에 풀어야 되죠. 얘는 뒤쪽에 풀어야 된다. 자, 여러분 MCQ를 먼저 풀어야 돼요? 매칭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거는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나의 그 정확도 풀어봤더니 나의 경우의 수가 훨씬 MCQ가 높다 그러면 걔를 먼저 푸는 거고 아니면 얘를 푸고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얘도 앞쪽에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 뒤에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 어디까지만 찾아놓고 요거까지만 찾아놓고 그 다음에 요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칭 문제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뭡니까? 센텐스 엔딩 매칭이에요. 자, 얘는요 오히려 쉽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순서가 또 100% 지켜져요.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100%예요. 자, 그러니까 24번이 지문 앞에 어디 나오고 그 밑에 25, 그 밑에 26번이 나와요. 근데 얘도 키워드를 찾는 건 똑같거든요. The audience's responses to different parts of the film can be controlled 하고 나왔으니까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이 뭔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the feelings and motivations of characters become clear 해지는데 뭐 때문에 여기서 문장들이 나오죠. 여기서 답을 적어놔. A, B, C 답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Feelings and motivation, different parts of film. 자, 이런 거를 찾고 난 다음에 요걸 찾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 보여요. 아까 봤던 멀티플 초이스보다는 경우의 수가 훨씬 줄어든 거죠. 보기가.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 문제 하나에 보기가 서너 개씩 나오는 거지만 얘는 하나 문제 3개에 5개니까 잘만 매칭시키면 제외가 바로 되니까 남은 거에서 고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순서는 100% 지켜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내용적 파악이 필요해요. MCQ 문제들이 다 그런데 보기에서 고르는 건 내용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오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역.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내용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답을 적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정확한 독해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킬이 안 먹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킬이 안 먹혀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난이도가 내용 파악을 해야 되니까 또 당연히 내용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또 시간이 또 얘는 또 많이 잡아먹히는 문제란 얘기죠. 자, 그래서 센텐스 엔딩 매칭 문제도 위치 파악은 빨리 되지만 좀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멀티플 초이스하고 아까 봤던 매칭하고 3개 중에 얘하고 같이 푼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까 순서적으로도 멀티플 초이스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를 제일 뒤에 푼다 그러고 얘는 순서대로 나오는데 위치는 좀 정확하게 보일 테니 저 같으면 얘를 먼저 풀고 MCQ를 뒤에 푸는 게 훨씬 낫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조금만 요 부분만 요 한두 개의 보기만 보면 되니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문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센텐스 엔딩 매칭 문제가 있고요.
헤딩 매칭 문제도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순서는 없어요.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패러그래프 A가 요거에 해당합니까? B가 어떤 거에 해당합니까? C에 해당합니까? 문제는 순서대로 있는데 요 내용이 요 나와 있는 리스트 오브 헤딩스가 순서가 없어요. 자, 얘는 스킬 안 먹혀요. 스킬은 안 먹히고. 자, 그러니 얘는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얘는요. 왜 좀 편하나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지문 분석 방식의 이건데 지문을 문제만 보고 스킬로 그냥 갖다 찍기 하듯이 그렇게 푸는 그거는요. 정말 최악의 경우 마지막 패세지 하나 남았을 때 패세지 3 정도 남았을 때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제가 원하는 방법은 지문들을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한두 문장이라도 읽어보면서 스키밍 연습을 좀 하라는 거거든요. 스키밍을 하고 그 다음에 문단을 대충 스키밍을 해서 내용이 뭔가 게스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가가지고 문제의 키워드를 찾으면 훨씬 문제를 읽을 때도 더 집중이 잘 되고 아까 스킴했던 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거기쯤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도 된다면 그런 기회라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스키밍을 전혀 안 하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진짜 읽기가 되잖아요. 문제 본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헤딩은 가급적이면 좀 먼저 볼 수 있으면 먼저 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기 전에 헤딩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순서도 없고 스킬도 없지만 얘는 극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카데믹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지문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석을 미리 하기 때문에 지문 분석을 먼저 할 거니까 지문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거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분석을 먼저 하고 스킴을 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문제를 푸는 게 지문 분석을 하면 그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또 우리 헤딩 문제를 풀면서 스킴 리딩을 하면서 역시 여기도 키워드가 중요한데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딩 매칭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좀 알아야 될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이렇게 생겼어요. TFNG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혹 얘네들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es, no, not given이라고 쓰이는데 자, yes, no, not given이 나오는 경우들은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 보기가 보면 달라요. 뭐냐면 자, contradicts the information, 뭐 information이라고 나왔는데 뭐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뭐 writers의 opinion, writer가 나와요. 글쓴이의 어떤 생각과 어그리하냐, 거기에 반대하냐, 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냐. 그래서 writer가 등장하죠. 이 얘기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yes, no, not given 문제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logically detailed한 arguing 하는 지문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다. 그런데 TFNG가 나온다면 100% 얘는 yes, no, not given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TFNG 문제가 나오고요. 문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뭐 그래서 제가 두 문제만 갖고 왔지만 자, 그래서 얘는요. 특징이 뭐냐면 순서가 또 얘는 100%예요. 문제가 100%. 근데 가끔 캠브리지 뭐 캠 9권에서도 한번 문제가 순서가 하나 바뀌는 경우가 나오긴 했는데 거의 99% 순서가 앞에서부터 쭉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요. 스킬이 먹혀요.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스킬이 좀 먹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답을 결정해 주는 건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답을 바꿔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은요. Gold was the most valuable material transported along the Silk Road예요. 자, 키워드는 뭐냐면 실크 로드 가서 골드를 찾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갔는데 여기서 뭔가 조건을 바꿔주는 단어가 뭐냐면 most valuable이라는 얘기죠. 자, most valuable이라는 얘기는 이 이외에 valuable한 게 얘보다 더 valuable한 게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최상급이잖아요. 근데 지문에 갔는데요. 지문에 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 골드가 아니라 뭐 silk가 더 most valuable. 그러면 골드가 진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뭐 내용 파악이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답을 결정지어주는 이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FNG는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컨디셔널 워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킬이 먹힌다. 그래서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문에 찾는 건 쉬워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용을 파악하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 키워드가 있으니까 답이 요거에서 false가 되겠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TFNG 문제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보시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주관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completion이 있는데 completion은 너무 많아요. sentence completion, summary completion, note, flow chart, diagram 또 있어요. table도 있어요.
자, 테이블까지 하면 실제로 문제 개수가 얘는 지금 몇 개입니까? 6가지가 되는 컴플리션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얘는 뭐 되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얘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Early silk production in China에서 around 3000 BC. 지문에 3000 BC 지문에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일 거 아니에요. 쭉 가다 보니까 silk하면 코쿤이 나와요. fell into emperor's wife. 이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가지고 있던 무엇에 빠졌다며요. 그러면 이 여자분의 가지고 있는 명사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emperor's wife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빠진 걔는 silk 코쿤이니까 그 이해에 쓸 수 있는 여자분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빠졌으니 가지고 있는 걔가 뭔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명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다 주어져요. 3000 BC 실크홈 코쿤이 빠진 걔가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Emperor's wife가 invented 명사를 만들었대요. 아, 그러면 이분이 만들었다면 invented를 찾으면 되겠죠. 자, 물론 invent가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reate라던가 아니면 discover라던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made라던가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만든 거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단수 명사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sentence completion이나 note completion이나 summary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스킬이 100% 먹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순서도 100%. 근데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뭐 이제 플로우 차트라던가 아니면 뭐 서머리 같은 경우 한두 문제가 위치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걔네는 틀리면 되니까 순서도 100% 지켜지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문제 순서에서 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1번 문제 1번.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아니죠. 그 뒤에 쇼댄스도 있으니까 1번이나 2번 그 지문 안에서는 제일 앞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난이도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요, 시간 엄청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문제를 푸는데 몇 분에 풀 수 있겠어요, 이런 거는. 그렇죠. 세 문제 1분씩인데 실제로 시험 보다 보면은 한 문제 1분 더 넘게 걸리는 애도 있고 하니까 얘네들은 뭐 1분 만에 세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만 푼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컴플리션이 그래서 먼저 풀어야 되는 쉬운 문제다. 제일 마지막에 쉬운 문제가 뭡니까? 바로 쇼댄서죠. 자, 쇼댄서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죠. 답을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워드 개수의 제한이 좀 있어요. Two words and a number니까 단어 A, B 쓰고 17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단어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보면 의문사가 나와요. Which employees? How much time off? What kind of leave? 의문사 또는 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Where? 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who?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거는 뭐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답의 품사를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which employee 있으니까 employee의 종류가 나올 것 같다. How much time off니까 how much니까 뭐예요? 횟수나 개수,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What kind of leave니까 명사가 나올 것 같아요. where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명사인데 장소가 나올 것 같아요. when이니까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목요일, 화요일 같은 요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who가 나왔으니까 사람이 나오겠죠.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페어런츠처럼 직업이나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역할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employers, 사장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의문사를 보면 답의 품사가 유추가 가능해요. 물론 이 안에서 키워드들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키워드들은 찾아야 되겠지만 키워드 찾은 다음에 얘는 아까보다 더 쉽다니까요. 컴플리션보다. 걔는 품사라도 고민을 하잖아요. 얘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who가 나와 있어요. who 나와 있는데 뭐 1986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키워드 100% 1986년 찾은 다음에 거기서 people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문법적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제일 쉬운 문제예요. 쇼댄서가 자주 나오냐? 불행히도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뭐 한 3문제, 4문제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얘 나오면 진짜 1번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문제 유형들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연습을 했느냐? 문제를 알아야 풀죠. 그 차원을 떠나서 지문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전략. 자, 시험을 봤는데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패세지 1은 1번부터 13번, 그 다음에 패세지 2는 14에서 26, 그 다음에 패세지 3는 27에서 40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 케임브리지에 있는 어느 지문이에요. 어떤 건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번호가 이렇게 쑥 적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보기가 안 좋지만 이걸 정리한 저를 생각해서라도 좀 자세히 보세요. 패세지 1에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매칭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센텐스 컴플리션, true, false 딱 기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문을 먼저 풀 거예요. 지문을 풀 건데 보니까 매칭 인포메이션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왔네요. 지문은 쉬워요. 얘가 패세지 1이니까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얘 풀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모르죠. 뭐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니까요. 얘는 지금 먼저 플레이가 절대 아니잖아요. 실제 1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5번. 왜냐하면 컴플리션이라며. 컴플리션 순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 순서대로 나오니까 실질적인 이 지문의 맨 앞에 나오는 거는 5번일 거예요. 품사로 풀 수 있는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얘 객관식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순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가야 돼요? 얘 1번으로 풀고 그 뒤에 7번 뒤에 8번이 나올 거 아닙니까? 5, 6, 7번 7이 센텐스 컴플리션인데 지문 전체 나오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앞쪽에서 시작해서 한 두 문단, 세 문단 내려가고 그 뒤에 이어서 8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순서대로 있으니까. 그럼 8번에 가가지고 얘를 푸는 거죠. 2번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3번으로 푸는데 3번으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도 어쨌든 매칭은 시간이 가니까. 근데 내가 문제를 풀면 나는 이상하게 매칭은 풀면 확률이 거의 한 20%야. 한 반도 안 돼. 그럼 이거 매달려서 푼다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일로 넘어가야죠. 일로. 여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넘어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MCQ 나왔는데 땡큐.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근데 시간 버려가지고 일로 왔는데 시간 버려왔는데 일로 왔는데 여기서 시간을 또 쓰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컴플리션. 땡큐. 숏앤서. 땡큐. 얘네들 뭐예요? 순서 지켜지고 스킬로 100%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야 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 어떤 거부터 풀어야 될까요? 서머리 컴플리션. 숏앤서. 얘는 뭐 대동소이예요. 비슷비슷한데 얘가 제일 쉽다며요. 근데 굳이 내가 얘를 버리면서까지 얘를 먼저 풀 필요가 있을까요? 순서대로 나오고 1번이 19번이고 지문의 맨 앞에 나올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컴플리션으로 키워드에서 풀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얘부터 풀면 돼요. 1번으로 풀고 2번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컴플리션은 좀 자신이 있는데 서머리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뭐부터 풀어도 돼요? 숏앤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숏앤서를 풀려면 24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4번이 어디 있을까요? 23번 뒤에 있겠죠. 그건 우리의 유추고요. 얘는 어디 나올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확실한 거 하나 있죠. 26번은 어디 나온다? 지문의 맨 뒤에 나오죠. 순서대로 나오는 19번이 맨 앞에 나올 거고 순서대로 나오는 거에 맨 마지막 번은 26번이 지문의 맨 뒤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부터 거꾸로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6번부터 해서 숏앤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서머리 컴플리션은 어느 정도 위치가 보일 테니까 거기 가서 나중에 시간을 둬서 풀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나면 MCQ를 순서대로 풀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서머리 컴플리션 같은 건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요, 우리가 아까 컴플리션 문제를 한 번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실제 시험에서 수업 시간에 서머리 컴플리션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서머리 컴플리션은 지문에 전체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나 두 개 정도 아니면 세 개 정도의 문단에 모여 있어요. 문제들이 다. 지문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의 한두 문단에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요. 이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지문 앞쪽에 한두 문단에 다 모여 있을 거고 얘네들은 그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컴플리션에 대한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면 얘를 먼저 푸는 게 사실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시간 세이빙에도 그렇고 확률, 개수를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CQ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뒤로 갔어요. 자, 갔더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했다기보다는 넘어간 문제가 4문제가 있었고 여기 지금 5문제, 지금 9문제가 날아간 거잖아요. 자, 물론 여기 있는 걸 다 맞으면 좋을 텐데 여기 있는 것들 다 맞을 수 없으니 언젠가는 가야 되는 문제죠. 이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패세지 1에 매칭을 할 건지 패세지 2에 MCQ를 할 건지 그나마 순서대로 나오는 예를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쉽게 나오는 지문에 있는 예를 보는 게 나을지는 그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를 패세지 3는 거의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나 10분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15분 정도가 남은 그래서 버리게 되는 파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11개, 12개씩 맞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는 반타작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노트 컴플리션 당연히 먼저 풀어야 되죠. 노트 컴플리션 푼 다음에 뭘로 가야 돼요? 매칭? 여기도 버린 매칭을 여기 와서 풀어요? 아니죠. 뭘로 가야 돼요? 2번을 가는 거죠. 2번을 가다가 보면 헤딩을 풀다 보면 무슨 느낌이 있나 하나 하면요. 얘는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순서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헤딩을 풀다 보면 이 매칭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딘가 얘가 이 패러그래프에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감이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칭 인포메이션은요. 매칭은 내용 파악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로케이팅 나오는 문제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 문제 인포메이션이 어느 패러그래프에 있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얘가 맞고 틀리고도 아니고요. 오역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단어, 이 정보가 어느 패러그래프에 있는지만 알면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뭐 history of plastic이라고 나왔어요. 플라스틱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보니까 manufacturing,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manufacturing인데 매칭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method가 나왔어요. method는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플라스틱 만드는 방법. 그러면 얘가 어디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매니팩처링에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도움을 줘요. 헤딩을 먼저 풀면. 특히나 매칭이 섞여 있을 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푼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앞쪽에서부터 풀어가겠지만 스킬로 풀고 시간을 세이빙을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1번으로 풀고 2번 푼 다음에 여기에서 한두 문제를 거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다시 쉬운 지문으로 가서 얘를 풀고 그 다음에 MCQ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춰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문 스키밍을 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놓치지 않고 다 푼다라는 전제하에 본다 그러면 전혀 쓸모없는 얘기를 제가 한 거지만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그냥 저하고 뭐 뒤에 있는 이제 정보들 이렇게 보면서 단어들을 저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 중에 거의 60~70%의 학생들이 빠져 있는 그 카테고리죠. 이 지문 독해할 시간이 전혀 없어. 문제 스킬로라도 어떻게 풀어야 돼. 스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실력이 좀 있어도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센텐스 컴플리션이 되게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이 전체적인 지문의 전략이 아니라 센텐스 컴플리션에 대한 그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 전략을 스킬을 저하고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가 나왔네? 그러면 단수인데 뒤에 보니까 대시 나왔는데 기부스네? 그러니까 100% 단수 명사겠구나. S가 붙었으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자,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제가 스킬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지문 전략과 함께 문제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이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플로우 처음에 시작을 하면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지문 전략을 할 거란 얘기죠. 왜 할까요? 그렇죠. 시간 세이빙을 위해서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문 전략을 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유형 전략,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한 전략을 먼저 세울 건데 자, 하지만 저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하고 지문 스키밍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스캐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문제 지문 전략은 전략대로 가고요. 수업 시간에 실제 문제 풀이를 할 때는요. 각 문단 스키밍을 하고 그 스키밍에 들어있던 해당 문제들을 하나씩 풀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문제들을 풀 건데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문제의 순서는 무시가 돼서 풀어질 거예요.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문 전략을 통해서 어떤 순서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문을 분석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런 토픽 센텐스를 가지고 있으니 뒤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는 무시를 해도 되고 이런 토픽이 나왔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유추가 되는군요. 그래서 또 좀 지문이 어려웠던 거 오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독해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우고 난 다음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먼저 뭐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온라인 강의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제가 지문 전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1차 스탑하고 그 다음에 전략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습부터가 이제 지문 스키밍부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풀이의 초점보다는 지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스키밍을 하면서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문제를 하나씩 그렇게 풀어가겠죠. 이제 스캔이라는 거와 스킴이 나오는데 스킴은 이제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훑어보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훑어보기. 그 다음에 스캔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단어를 뭡니까? 찾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킴과 스캔을 제가 동시에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의 키워드들이 여기 아까 봤던 7번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지켜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 하면요. 스킨과 스캔은 지문에 초점을 둔 거라고 하면 지문 내용에 스캔은 뭐에 초점을 둔 거냐 하면 문제의 키워드의 핵심을 둔 거죠. 문제 키워드의 핵심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을까요? 하고 찾는 거잖아요. 문제풀이는 뭐냐 하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단어와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와 지문에 있는 단어의 관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얘가 왜 유사한 단어고 얘가 왜 관련하고 얘가 왜 이 단어 밑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단어에 집중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 풀이를 할 때는. 그러니까 풀이를 할 때는 그냥 이게 이런 내용이니까 답이죠? 이게 아니라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 위주의 수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 순서나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수업은 절대로 복습 위주지 이거를 예습을 하고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는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풀어보고 저하고 답을 맞추면서 독해까지 다 해보셔도 좋아요. 지문 독해를 다 하고 복습을 하면서 저하고 그 키워드 그리고 단어들을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습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로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리딩을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면 50개의 지문을 잘 문제를 풀어라. 50개를 풀었는데 그러면 6.5는 나온다. 그 다음에 100개를 풀어라. 100개를 풀면 7.0 이상은 나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50개나 100개를 풀었다는 얘기 그만큼 복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50개나 100개를 풀었는데 그냥 문제만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끝났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요. 50개를 풀었는데 그거를 단어를 다 찾아봤다? 그러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복습을 제대로 했으면 지문 독해가 아닙니다. 문제 위주의 복습을 했다면 단어가 뭔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문 내용은 달랐는데 문제에 나온 단어가 뭔가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A as well as B 그게 뭐 not only but also 그 다음에 both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뭐 sometimes, always 이거 false로 잘 나오는 이런 게 뭔가 반복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복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 저하고 하면서 정리한 단어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 50개의 지문만 복습을 하고 정확하게 풀면 무조건 6.5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100개 이상 하면 7 이상 나옵니다. 그럼 복습을 뭘 할 거냐? 제일 먼저 이제 뭐 문제 유형 단어 정리가 있는데 지문 복습이죠. 지문 복습은 두 가지로 저는 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내용 파악이 필요한 지문이 있고요. 내용 파악.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보면요. 뭔가 이 지문 내용은 꼭 독해를 해야 되겠다. 내용상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의 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까? 라이팅에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어휘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워드들이. 자, 이 아이디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케임브리지 뭐 10인가요? 거기 보면은 인도어 파밍 해가지고 크랍 서클 하는 크랍 그로잉 하는 스카이스크래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 지문을 그냥 보면은요, 동네에다가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곡물을 키운다는 얘기구나. 이거를요, 라이팅 주제에 뭐가 나오냐면 농업 기술, 뭐 에그리컬처 사이언스, 푸드 사이언스도 나올 수 있고요. 라이팅 주제 또 그거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나올 수 있죠. 라이팅에 이거 있어요. 버티칼 빌딩하고 호라이존탈 빌딩이 있는데 어떤 게 우리한테 도 유용하냐? 버티칼 빌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를 얘기하면 돼요? 인도어 파밍 같은 게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단어들을 이용해서 아이디어와 인도어 파밍 뭐 그런 단어들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됐던 단어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걔네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라이팅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 파악을 위한 그런 독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도 라이팅에 관한 건데 영어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적 표현. 얘는 뭐냐 하면 뭐 이거는 라이팅이나 이런 데 필요한 아이디어로서 쓸 수 있는 영어적 표현이 그 내용 파악이고요. 영어적 표현은 이런 걸들이 있잖아요. 지문 중에 아까 뭐라 그랬죠? 로지컬한 어떤 아규잉하는 지문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작가가 거기다 뭐를 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포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this is not a complete picture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라이팅에 응용할 수 있다는 똑같이. 자, 그래서 지문 복습을 하는 거는요. 오로지 내가 영어를 얻겠다는 목적이라서 라이팅에 대한 초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리딩을 하면서 제가 라이팅을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라이팅 수업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에서 모든 소스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문 복습을 할 때는 이유는 두 가지다. 뭐다? 아이디어, 라이팅에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라이팅에 쓸 때 영어적 표현, 주제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영어적 표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문 복습이 있고요. 리딩을 위해서 필요한 복습은 여기서부터죠. 문제 유형 복습은 제가 앞에서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 유형 복습인데
유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트롱 포인트와 위크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는 센텐스 컴플리션이 쉽다고 했는데 나의 스트롱 포인트는 보니까 헤딩이에요. 나는 이상하게 헤딩을 잘해. 나는 보니까 컴플리션이 좀 약해.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의 자기의 스트롱 포인트도 찾으셔야 되고요.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문제가 틀렸어요. 틀린 애들 같은 게 있잖아요. 틀린 애들은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야 돼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함으로써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데 그냥 왜 틀렸는지를 그냥 장황히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true, false, not given이 나오던 센텐스 컴플리션이 나오던 뭐 멀티플 초이스를 제외하고 매칭이 나오던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여기다 쭉 적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문제를 다시 적어 보세요. 문제를 쭉 적어 보면요. 이 안에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단어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단어들이 기가 막히게 매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뭔지 알겠죠?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이 단어들이 다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단어 정리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뭐를? 단어까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롯이 뭐를 위해서? 리딩을 위해서 보캐블러리 공부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전 이거 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문제와 지문을 같이 적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어들이 매칭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도 늘어나요? 그렇죠. 패러프레이즈 능력도 늘어나가지고 라이팅 쓸 때도 도움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리뷰하니까 그냥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이거 틀렸네. 이게 운이 없었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데 더 많이 맞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에 약한지 그리고 센텐스 컴플리션에서도 노트 컴플리션이 약한지 이런 것도 파악을 자기에 대한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럼 틀렸으면 걔네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이유가 나와요. 다 이유가 뭡니까? 단어 때문에 틀린다니까요. 여기 독해가 안 돼서 틀렸는데 그러면 지금 독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수업 들으면 안 돼요. 독해 공부부터 해야 돼요. 제 얘기는 독해가 되는 상황에서 왜 틀렸느냐? 거의 10중 8구 다 단어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단어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선생님 단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복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하시고 복습을 할 때는 이걸 활용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유형 파악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수업 중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유형별로 정리를 조금 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했던 내용 잘 숙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약속 하나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수업 한 번에 몰아듣더라도 두 번, 세 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문제는 풀어보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까지 하고 오셔야 여러분이 이만큼이 준비가 돼 있어야 제가 막 쏟아놓는 단어들이 이만큼이 담아지는 거지 요만큼만 준비돼 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옆으로 흘러버리는 단어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하시고 오시고요. 여러 가지 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 잘 하시고 마음의 준비 굳건하게 하시고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